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우려를 나타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방문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데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전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습니다. 자신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설에 선을 그으면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안팎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연이틀 공감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윤리 위반 규명을 요구하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악법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달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내에선 오늘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검법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공당이라는 여당에서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치 공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질을 간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정치 공작을 한 사람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거고. 한 위원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내용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목소리하고 윤재욱 대표님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일을 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되는데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벌써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에 맞춰 강원도 강릉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님의 강릉 방문 소감 말씀을 듣겠습니다. 되게 딱딱하다는데 일단 먹읍시다. 뱅커피 하나 줘요. 이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방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대회 개회식에 윤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엔 홀로 강릉을 찾기도 했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게 먹으니까?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이후론 한 달 넘게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언제 공식 행보를 재개할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총선이 다가올수록 김 여사에 대한 해명 압박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장을 파면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도 일제히 목소리를 보탠 반면 여당은 사과해야 할 사람은 강 의원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경호원이 강 의원에게 직접 폭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호처가 공식 반박하는 일까지 이어졌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강성희 의원의 퇴장 조치 과정이라며 공개한 30초짜리 영상입니다. 강 의원이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언가 말을 계속하고 경호원들이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멀어지는 윤 대통령을 향해 손을 확성기 모양으로 만들자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팔다리를 붙들고 끌어냅니다.
진보당은 강 의원이 손을 놓아주지 않아 소동이 벌어졌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거짓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처 책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했겠나 절망스럽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경호처 책임자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청각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시각까지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짓된 해명보다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반면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공개 협박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또 경호원이 강 의원에게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이는 제보도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누구든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한 적이 없다면서 강 의원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근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수사심의 권고를 받아들고 고심에 들어갔던 검찰이 오늘 끝내 김 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하고도 82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에게 기소된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고 각계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82일 만,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사람이 많이 모여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도 적절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과 함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제대로 처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종교, 법률 등 각계 660개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가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 삭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특별법 공포와.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실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눈발이 더 강해지면서 모레까지 40cm 넘게 쌓이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한 바람에 섞인 흰 가루에 뿌옇게 가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알 모양을 한 쌀아기 눈입니다. 잠깐 새 장독 위로 소복이 쌓일 정도로 꾸준히 내립니다. 어제부터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빠져있는 차량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관령 쪽에 오실 때는 월동장구 꼭 갖추고.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1, 2cm 정도.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집니다. 동쪽에서 눈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 눈구름은 더욱 발달합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10에서 30cm, 많은 곳엔 40cm 넘는 눈이 쌓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곳에 따라 10cm 넘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 도로 마비될까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비서부터 인원까지 다 추가가 되고요. 살포 시간이나 아니면 로테이션 도는 시간이 더 짧게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눈이 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1도 미만의 미세한 지상기온 차이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눈 대신 비가 내립니다. 이런 경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눈 또는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이 긴 시간 내리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영하의 추위도 견디는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360명, 5년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서 평소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벌써 360명이 감염됐습니다. 2020년 1월 셋째 주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18세 이하고 6세 이하 영유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통상 유행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이번 주부터 2월 말까지라 앞으로 환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세균과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독종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먹었을 때, 또 이 바이러스가 있는 물을 먹었을 때 걸립니다. 사람의 침이나 분변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한번 걸리면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으로 크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개인 위생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평상시엔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한 뒤 껍질은 벗겨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은 8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익히고 칼과 도마 같은 조리 도구는 용도별로 나누어 쓰는 게 좋습니다. 환자나 가족 등은 화장실에 변기 물을 내릴 때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물을 내리게 되면 거기서 에어로졸이 형성이 돼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때 바이러스나 세균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단 감염됐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48시간까지는 출근이나 등교 등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거나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어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파란불을 보고 달려오던 아이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8살 조은결 군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멈춰야 합니다.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곧바로 또 다른 차량도 뒤를 따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30분 만에 차량 넉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바뀐 법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쪽 신호 적색인데 정지선 넘어 일시정지 안 하시고 정지선 넘어서 들어오셨잖아요. 어쩐데 하니까 자꾸 뒤에서 빡빡거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차량 소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차량이 예를 들어 길에 쭉 서가 있으니까 멈추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당연히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사고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타이어가 빠져 불꽃이 튀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고. 중간에 뭐 가다가 어디 갓길에 연석 같은 데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사건 관계인과 만나지 말라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도 달도록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나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셨는데 어떻게 할 말 없어요? 네. 서둘러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이 넘겨진 이후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50억 클럽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일 보석신문 당시 박 전 특검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과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남욱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을 맡고 있던 2019년부터 2021년 시기엔 김만배 씨 회사에 다니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연구개발, R&D 예산이 얼마나 깎이는지 이제야 사업별로 통보되고 있는데 적게는 절반, 많게는 8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기업들과 함께 연구해오던 사업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정부 말만 믿고 지역에 내려온 기업들은 이게 상생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벤처단지입니다. 중기부가 주도한 R&D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중견기업은 연구를 위해 사람까지 뽑았지만 연구는커녕 당장 인건비부터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또 기업만 또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호 상생을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지사도 만들고 직원들도 새로 뽑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크겠죠. 지자체가 지방비를 투입할 여력도 없어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던 R&D 바우처 사업은 아예 좌초 위기입니다. 예산이 80% 깎였는데 이미 기업들은 현물 투자나 일부 사업화 발주도 끝낸 상황입니다. 기업들 대신 연구를 맡은 연구기관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예산이 없어 연구가 불가능한데도 중단하는 명분은 연구기관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연구를 중단해야 되는지 저희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눈앞인데 연구원들은 조만간 뿔뿔이 흩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일 미안한 거는 저희를 믿고 기술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뭘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상생 목적으로 시작한 각종 R&D 사업들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상품 손실이 이달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억 원 넘는 손실이 확정됐는데 그 규모가 상반기에만 5조 원대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부모님 요양비로 쓸 돈이었다는 사연부터 안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투자한 유모 씨는 이달 초 은행에서 원금 절반이 날아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80대거든요. 그래서 병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요양비로 쓸 뻔했는데 이달 들어 원금이 손실된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피해자들은 또 한 번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본인도 한다. 절대 한 번도 손실 난 적 없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부실 판매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가입한 것도 있어요. 방문을 안 하고 가입을 했어요. 전화로만 저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서 가입서류 다 직원이 작성했고 문제가 된 상품은
홍콩 H지수가 약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걸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2021년 2월 1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는 현재 5,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입자 대부분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현 상태로는 손실 규모가 5조 원대로 추산되는데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손실난 걸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12개 은행과 증권사 현장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오늘 3월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어떻게 연장할지 정부가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인천과 김포가 서로 더 많은 정거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대립하면서 정부가 결국 나섰던 건데요. 정부안이 인천에 정거장 2개만 설치하는 안으로 나오면서 김포는 환영하고 인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노선은 인천 경유를 최소화하자는 김포 안과 가깝습니다. 인천은 당초 검단 신도시를 U자로 돌아 4개 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걸 2개로 줄인 겁니다. 그중 인천에 속해 있는 불로역은 김포에 속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그 이용자의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환승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경제성이 어느 게 더 탁월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중재안대로라면 5호선은 총 25.56km로 늘어나는데 기존에 인천이 내놓은 것보단 짧고 김포시 안보단 깁니다. 총 사업비는 3조 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사업비는 2곳이 나눠서 내고 5호선 연장 조건인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공동 책임지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포시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 올 때 6시 넘어서면은 막 미어 터져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에요. 김포가 서울시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대부분 교통 문제 때문에. 반면 인천은 빠지기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그건 말이 되냐고요. 지네는 역을 7개 갖고 가고 검단은 2개만 주고 이게 도대체가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김포의 서울 편입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란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주민 의견 수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대법원이 최대 18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법원에서 모자 옷을 눌러쓴 남성이 나옵니다. 중국으로 기술 유출한 거 사실이신지요? 최 대표 제의 받으신 건가요? 국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오모 씨입니다. 오 씨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미터급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를 중국 업체인 청도가오전에 유출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도 18나노미터 D램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는 지난해에만 13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줄줄 새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최근 8년 동안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양형 기준 자체가 가중 요소를 적용해도 최대 9년이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양형 기준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가 핵심 기술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유출하면 최대 18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도 최대 15년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초범이라서 혹은 공탁금을 냈다고 봐주는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지금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들을 돌봤던 공공의료기관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환자의 총력을 다한 건데 유행이 지난 뒤 환자도 의사도 또 정부 지원도 줄어든 탓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입니다. 병상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예 시트조차 안 깔린 병상도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75%에서 50%로 떨어진 결과입니다. 코로나를 겪는 사이 이미 병원 수익은 나빠진 상태입니다. 2021년 순이익만 220억 원이던 곳이 불과 1년 뒤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가 이곳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병원은 2년여 동안 모든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돼 정부 지원이 확 줄었습니다. 또 입원은 물론 외래 환자가 이전만큼 오지 않아 의료 손실 액수도 늘어나며 적자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일반 환자를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골 환자분들이 이제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신 거죠. 문제는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게다가 당시 병원을 떠났던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니까 막상 감염병을 보지 않는 전문의 선생들은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고 필수 의료 아닌 부분으로 진출을 하게 됐어요. 늘어난 인건비와 줄어든 환자 이런 이중고에 빠져 있는 셈이죠. 정부는 공공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2,7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나 이 정부는 그거를 충분히 인정을 안 해준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공공병원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가 되지 않겠나. 공공의료기관이 회복돼야 지역 필수 의료도 버틸 수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섬 지역 택배는 배나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붙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은 상품을 주문할 때 택배비가 늘 걱정입니다. 전체 물건에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배송비를 뭔가 돈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물 건너 오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제각각의 배송비를 다 물릴 때 2, 3만 원 같이 넘어오면 추가 배송비 3,000원은 기본이고 무게와 개수에 따라 많게는 몇만 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옷을 7만 원어치 샀는데 배송비가 절반 넘는 4만 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니까 이게 좀 택배를 시키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보낼 때 되게 여러 가지를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정부가 섬 주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섬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섬은 육지로 판단해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의 강화도나 영종도, 충남의 안면도, 신진도 등이 지원에서 빠집니다. 또 당초 추가 택배비가 없는 경기 이파도, 전남 죽도 등도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재난 현장에 300차례 넘게 출동하고 현장에서 생존자와 사망자 9명을 발견한 구조견 아롱이가 오늘 은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만져주던 이 손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의지하던 핸들러가 평소보다 오래 만져주는 게 그저 좋습니다. 몸을 뒤집고 핸들러 눈을 바라봅니다. 9살 아롱이, 베테랑 119 구조견입니다. 6년 일했고 오늘 은퇴합니다. 이 아롱이도 눈치를 채는 것 같아서 그냥 일상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2017년 12월 첫 출동에 나섰습니다. 산속에서 치매 노인을 구했고 무너진 채석장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312번 출동해 9명을 찾아냈습니다. 포크레인 근처에서 아롱이가 약간의 미상의 반응을 보여가지고 거기를 먼저 파본 상태예요. 근데 거기 안에 요구조자가 한 명 발견이 돼서 구조견 명찰을 떼고 꽃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쳤습니다.
아롱이가 제2의 이제 견생을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서운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이제 평범한 반려견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최대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국내 119 구조견은 35마리. 최근 5년 동안 227명을 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 360입니다. 전 세계 물류 대부분은 배를 통해 이동합니다. 세계 무역의 90% 이상입니다. 배가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최단 항로가 중요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 항로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홍해 항로입니다. 이곳이 예멘 후티 반군 공격 때문에 위험 구간이 됐죠. 지름길을 놔두고 과거 대항해 시대 때처럼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쳐서 한참을 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리는 최대 9,000km 늘고 시간은 열흘 정도 더 걸리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홍해 입구에 예멘이 있습니다. 예멘의 반군 후티는 이 입구에서 마구잡이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배 못 가게 하겠다면서 무차별 공격을 벌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컨테이너의 30%, 특히 한국 컨테이너 16%가 지나는 백길이 막혔습니다. 당장 부산에서 유럽 가는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 앞에 400m 길이의 화물선이 좌초하면서 혈관이 막히듯이 물길이 막힌 일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6% 넘게 뛰고 물류 대란이 벌어졌죠. 이때는 배를 치우고 해결됐지만 이번엔 백길이 전쟁터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후티를 보다 못한 미국이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란도 곧바로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과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중동 지역에 저항의 축이란 이름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뒷배 역할을 해왔죠. 그런 미국과 이란이 홍해 대란을 계기로 전면에 나선 건데 관건은 확전 여부입니다. 정부는 당장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번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슈 360은 여기까지고 계속해서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100일을 넘어섰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직접 입장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내려온 하마스가 인질을 끌고 가며 비극은 시작되고 곧장 지상군을 투입해 가자 지구로 밀고 들어간 이스라엘. 그렇게 하마스와 전쟁을 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말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묻자 이스라엘 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go on forever, but we should not stop in the middle. 가자 전쟁을 끝내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인질을 돌려받고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뒤 가자 지구에 새 질서가 들어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멈추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동은 약육강식의 세계라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면 먹힌다는 겁니다. Without strength, you'll be attacked. The reason that Hezbollah is not attacking Israel with all its strength is because they see the Israeli response against Hamas. If we would not fight Hamas, I think that we would be fighting Hezbollah as well. 전쟁을 끝낼 키를 준 건 오히려 이란이라고 토르 대사는 봤습니다. Who enabled Hamas to attack Israel? Iran, which enables Hamas. I'm not saying that Iran ordered the attack. They funded this organization for more than a decade. 하마스를 멈출 수 있는데도 이란이 방조한다는 주장입니다. My child is doing terrible things, and he or she won't listen to me. I buy them a gun with whom they shoot someone, and then they say, but it wasn't me.
최근 홍해에서 긴장도를 높이는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대리전 탓에 중동 전체가 위험에 놓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They're attacking indiscriminately. Almost all of the ships which have been attacked have no connection to Israel whatsoever. 전쟁이 끝난 뒤 가자는 어떤 모습일지도 물었습니다. I think our prime minister was saying is that Israel will maintain its right to self-defense. In other words, until Gaza stabilizes and until it's properly ruled. 전후 가자는 팔레스타인의 것. 다만 누가 통치하든 이스라엘과 다시 적이 되지만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쟁 상황을 한반도에 대입해 논란이 된 서울 테러 영상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I think that we made an error, or we were not aware enough or sensitive enough to the level of anxiety in Korea regarding the potentiality of North Korean attack. JTBC 이지은입니다. 전국 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대체 교통수단이 늘면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사라진 터미널 주변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조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니는 것도 시내버스 타는 것도 터미널 중심으로 다녔지. 터미널에서 내리면 뭐 극장 구경, 영화 구경하고 또 집에 가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에는 한 2만 명가량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차도까지 넘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김밥은 필수였습니다. 소풍날 되면은 뭐 봄하고 가을하고 출발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항상 김밥을 맞추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4년 전 문을 연 평택의 송탄 버스 터미널입니다. 전국 곳곳을 오가면서 송탄 시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곳인데요. 최근 적자로 문을 닫아서 이 손님들로 북적이던 대합실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운동 나왔다가 아무리 찾아와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임시 정류장이 있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있어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한다. 근데 쓸쓸하죠. 다 그냥 옛날 같지 않고 너무 도망하죠.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두시고. 왜 그러냐면 노선이 사라졌으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남일 같지 않고 지금 폐업하고 나서 많이 한산해졌죠. 1년 전 먼저 문을 닫은 성남 버스터미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차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돼 있고 불도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이 옷가게와 음식점들 다 거의 문을 닫은 상태고 임대 문의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분식점 한 곳이 불을 밝히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운영가시 들어가 있는 거지. 거부대가시겠어. 버스 기사들도 쉴 곳을 잃었습니다. 화장실도 폐쇄 해놓고 저기 화장실도 거의 길에서 쉬는 거하고 주차장에서 쉬는 거하고 틀리죠. 이렇게 문을 닫은 터미널은 최근 5년 동안 31곳이나 됩니다. 옛날이 그립죠. 명절 때 때가 되면은 시골을 오가는 그 보따리 싸들고. 저 때는 요거 쳐들지 이렇게 이해할 시간 어디 있어? 터미널은 단순히 버스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연결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터미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조혜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일 요르단과 아시안컵 2차전을 치르는데 주전 골키퍼 김순규 선수가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Very, very sad because he's a top-class goalkeeper.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을 앞두고 각오 대신 탄식부터 쏟아냈습니다. 경기 하루 전인데 훈련장엔 한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골문을 든든히 지켰던 김승규는 어제 훈련 중 미니게임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졌고 오늘부터 아예 제외됐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승경의 아시안컵을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 노력들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선수들이 그 승경의 목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대표팀엔 이제 조현우와 송범근 두 명의 골키퍼가 남았는데 조현우가 내일 경기 선발로 유력합니다. 이제 딱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대표팀은 부상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희찬과 김진수가 부상 때문에 바레인과 첫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내가 뛰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두 선수는 요르단전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훈련에선 이강인이 미니게임 도중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에 불편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가벼운 타박상이라 오늘 훈련에는 정상 합류했습니다. In a tournament, we will have injuries, and we have to always find solutions. Then how to fix things and move on. 우리나라는 내일 요르단을 이기면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 5개의 경고를 받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필요한데 부상이란 또 다른 변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1시간 30분 전, 이 어린이 팬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온몸을 노란 빛깔로 치장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응원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도 있고 안 연습할 때도 있어요. 사실 6살 민지는 세상 빛을 보기 전부터 배구를 접했습니다. 의정부 처음 이제 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민지 양은 몇 살이었어요? 태어나진 않고 그 중간에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랑 시작한 배구장 나들이는 6년간 이어졌고 이젠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더 가까이서 선수를 보고자 관중석 늘 맨 앞에 자리 잡았고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 구역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앞에 와서 저희와 동작을 일단 다 외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응원하는 KB손해보험은 올 시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았지만 고개를 떨굴 수가 없습니다. 지든 이기든 해맑은 민지의 응원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을 많이 불어 넣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민지에게 왜 그렇게 배구가 좋은지 물으니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좋아요. 1등 했으면 좋겠어. JTBC 홍중입니다. 우리의 이강인과 일본의 구보, 이 한 컷의 사진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사람들은 한일전의 프레임 속에서 라이벌이라 부르지만 둘은 유소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죠. 아시안컵에선 어떨까요? 구보는 이강인 선수가 바레인전에서 2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잡이가 아닌데도 2골이나 넣어서 놀랐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경쟁하고 성장해가는 두 선수 참 보기 좋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온화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종일 영상권을 보이면서 아침에 4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9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함은 계속되겠고요. 영하권의 추위도 없겠습니다. 한편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모레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큰 눈이 쌓이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륙엔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산지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전주 창원 6도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오늘보다는 낫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7도, 광주 창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밀려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